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사는 게 즐거우신가요?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인생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 책의 저자인 정신과 의사 김혜남은 지금껏 살면서 후회하는 게 있다면 스스로를 닥달하며 인생을 숙제처럼 산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일을 잘하려고 하다 보니 의무와 책임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았고 정작 누려야 할 삶의 즐거움은 놓쳐버린 것이죠. 사는 게 힘들고 고민이 너무 많다면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그냥 재미있게 살아보는 겁니다. 이 책을 읽고 우리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냥 재미있게 살자고 마음먹었을 뿐이다. 요양차 제주도에 머물 때의 일이다. 지인과 이중섭 거리를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와 아들이 기타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다들 무표정한 얼굴로 음악을 들을 뿐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연주가 끝날 때마다 브라보를 외치며 박수를 쳤다. 우리 둘의 응원이 통했는지 구경만 하던 사람들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며 두 연주자의 얼굴은 밝아지면서 더욱 열정적으로 연주를 했다. 바이올린을 켜는 아들이 얼마 전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며 그때 많이 연주했던 음악을 들려주겠다고 했다. 우리는 또 외쳤다. 잘 헤어졌어요. 더 좋은 여자 만날 거예요. 좌중은 웃음바다가 되었고 아들은 활짝 웃었다. 사람들은 연주에 맞추어 노래를 불렀고 그날의 연주는 해가 저물도록 끝날 줄을 몰랐다. 누가 길거리 공연을 하나 보다 하고 지나칠 수도 있었다. 그냥 몇 곡 듣고 잘하네 혼자 생각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호응해주고 감탄해주면 그 순간의 즐거움은 몇 배가 된다. 간단한 몇 마디로 몇 배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니 세상에 이만큼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는가. 사실 이는 모두 그날그날의 재미를 잃지 않으려는 내 노력들이다. 우리의 일상은 쳇바퀴처럼 굴러간다. 특별한 일도 재미있는 사건도 별로 없다. 게다가 나 같은 경우 좋았다 나빴다 반복하는 병을 죽을 때까지 안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매일 삼시세끼 약을 챙겨 먹고 운동을 하고 고기류를 아예 먹지 않는 등 병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쉼없이 해야 한다. 그래서 가끔은 정말 지칠 때가 있다. 특히나 고통이 가시기는커녕 심해지는 날엔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우울해지기 십상이다. 하지만 그럴 때조차도 고통스럽다 생각하며 누워만 있는 것보다는 소소한 삶의 재미를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좋았다. 일어나서 하고 싶은 일들을 생각하고 또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지 떠올리는 것만 해도 좋았으니까. 컨디션이 좋은 날엔 예쁜 옷을 꺼내 입고는 외출을 하고 컨디션이 안 좋아 누워있는 날에도 키우는 꽃과 나무에 새로 핀 잎사귀는 없는지 살펴본다. 내 재미 목록 중에는 사진도 들어있다. 원래 사진 찍기를 좋아해서 나는 여행 가면 늘 찍사를 맡았다. 그런데 우연히 찍은 물방울 사진을 크게 확대해 인화해 봤는데
물방울 안에 온 세상이 비추어져 담겨 있음을 발견했다. 이렇게 작은 물방울 안에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세상이 있구나. 그때부터 나는 물방울 사진 찍기에 취미를 붙였다. 온갖 물방울들이 내 눈에 포착되었다. 아스팔트 사이에 고인 빗물부터 꽃잎에 맺힌 이슬까지. 찍어도 찍어도 소재가 고갈되지 않으니 참 신이 났다.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서 또 한 번 깨달았다. 세상은 내가 보고 싶어 하는 만큼 보여준다는 걸. 그러니까 재미있게 살고자 마음먹은 사람에게 이 세상은 재미투성이라는 걸. 나이를 먹을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다고 말한다. 웬만한 일은 다 겪어봤기에 호기심이 안 생긴다는 것이다. 먹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다면서 뭐 신나는 일이 없냐고 묻는다. 하지만 오금이 저릴 만큼 재미있는 일은 우리 인생에서 그다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대부분은 평범한 일상이 이어질 뿐이다. 그리고 무엇이든 재미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실은 자신감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해봤자 두각을 나타내지 못할 거라는 걱정.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무엇이든 시도해보기를 주저하게 만든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떤 일에도 쉽사리 호기심을 갖지 못한다. 하지만 그렇게 걱정하는 동안 우리는 그날 누릴 수 있는 진짜 재미를 놓쳐버리고 만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들에 관한 것이며 22%는 아주 사소한 걱정들이고 4%는 우리가 전혀 손쓸 수 없는 일들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나머지 4%만이 우리가 정말로 걱정해야 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96%의 걱정과 불평불만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느라 정작 오늘을 즐겁게 보내지 못하고 만다. 그에 대해 인도의 명상가 오쇼 라즈니쉬는 장자 도를 말하다에서 이렇게 말한다. 삶은 경험이지 이론이 아니다. 삶에는 해석이 필요 없다. 삶은 살아야 하고 경험해야 하고 누려야 하는 것이다. 매 순간 삶이 그대의 문을 두드린다. 하지만 그대는 머리로 궁리하고 있다. 그대는 삶에게 말한다. 기다려라. 내가 문을 열어주겠다. 그러나 먼저 결정 내릴 시간을 달라. 삶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평생토록 삶이 그냥 왔다가 간다. 그대는 살아있지도 않고 죽어있지도 않은 채 다만 고달프게 질질 끌려갈 뿐이다. 그러니 이제 그만 생각만으로 지쳐버리는 삶에서 벗어나면 어떨까? 오쇼의 말처럼 삶은 그냥 살아야 하고 경험해야 하고 누려야 하는 것이다. 2년간 인적이 드문 숲에서 홀로 생활하며 월든을 쓴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한 사람이 평생 탐구하고 즐길 수 있는 영역은 결코 반경 10마일을 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즐기려고 마음먹은 사람의 눈에는 새롭고 신기하고 감탄할 만한 일들이 수없이 발견된다는 뜻일 게다. 이는 마치 연애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연애를 막 시작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참 많은 것을 물어본다. 그에 대해 궁금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상대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상대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그에 대해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촉각을 곤두세우다 보니 상대의 머리 스타일이 조금만 바뀌어도
귀신같이 알아채고 예쁘다, 멋있다, 감탄사를 연발한다. 그리고 그에 대해 새롭게 발견한 것들을 알려주려고 애쓰게 된다. 그러면 서로 기분이 좋아지고 더욱 섬세해지고 더욱 서로를 사랑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미를 발견하려고 노력한다면, 감탄하고 즐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세상엔 즐거운 일 투성이며 인생은 더욱 신나고 재미있어진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좀 채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어느 때나 즐길 거리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즐길 거리가 다양한 사람일수록 불가피한 불운과 불행 또한 잘 버틸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 수용소에 포로로 잡혀가 매일 수백 명의 유대인들이 소리 없이 불태워지는 광경을 목격해야만 했던, 그리고 정작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몰랐던 빅터 프랭클. 그는 수용소에서 살아남아 그 경험을 토대로 로고 테라피를 창시했는데, 수용소에서의 하루를 다음과 같이 남겼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죽도록 피곤한 몸으로 막사 바닥에 앉아서 수프 그릇을 들고 있는 우리에게 동료 한 사람이 달려왔다. 그리고는 저무장으로 가서 해가 지는 멋진 풍경을 보라는 것이었다. 밖에 나가서 우리는 서쪽에 빛나고 있는 구름과 짙은 청색에서 핏빛으로 끊임없이 색과 모양이 변하는 구름으로 살아 숨쉬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진흙 바닥에 패인 웅덩이에 비친 하늘의 빛나는 풍경이 잿빛으로 지어진 우리의 초라한 임시 막사와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감동으로 인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다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한 치 앞도 모르는 수용소에서조차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했듯 어느 때고 감탄할 만한 일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나는 사는 게 너무 재미없다는 당신에게 삶과의 연애를 권한다. 삶과 연애해보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모두 뻔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생각을 멈추고 그냥 삶을 살아보면, 연애하는 마음으로 기대와 설렘을 가진다면 세상은 당신이 미처 생각지 못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당신이 그 세상을 보고 감탄한다면 무의미한 오늘이 신나고 재미있는 하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브라보라는 감탄사 하나로도 연주 분위기가 바뀌고 연주를 구경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게 인생이니까 말이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더 많은 실수를 저질러 볼 것이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년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만나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 나오는 구절이다. 모든 성장엔 고통이 따른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머물고 있던 세계를 깨트려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장통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성장통을 고통스럽게만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 알을 깨고 나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신나는 일이다. 갑갑하고 좁은 세계를 벗어나 날개를 확 펼치고 날아갈 수 있는데 그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드넓은 하늘을 훨훨 날면서 느끼게 될 자유를 생각해보라. 나는 그것을 대학교 연극반 활동을 통해 깨달았다.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사람들 앞에서 책 읽는 것조차 힘들어할 만큼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았다.
그 성격을 고치고 싶어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연극반에 들어갔다. 하지만 막상 발성이며 동작이며 남들 앞에서 하려니까 용기가 나지 않았고 힘들어서 그만둘까 생각도 여러 번 했다. 그러다 1학년 겨울방학 때 연극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에서 맏딸 역을 맡게 되었다. 비중도 크지 않았고 무대 위에선 실수 연발이었지만 그럼에도 첫 공연을 끝냈을 때의 희열은 최고였다. 내가 그 많은 관객 앞에서 연기를 해냈다는 성취감에 너무나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무언가 내 안에서 불꽃처럼 터지는 것도 느꼈다. 무대 위에서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소심하고 부끄러움을 잘 타는 나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역에 몰입해 그 역할을 해낸 경험이 나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해주었다.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나도 뭔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두려워도 무엇이든 또 도전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자부심은 기대와 성공의 비율에 좌우된다고 말했다. 성공의 경험이 쌓일수록 자부심 또한 강화된다는 뜻이다. 또 자부심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든다. 그렇게 도전하면 할수록 성공의 확률 또한 올라간다. 성공이 성공을 부르는 연수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알을 깨고 나아가는 것은 즐겁고 신나는 일이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배우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전에는 몰랐던 나를 발견함으로써 또 다른 성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나만 해도 연극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여전히 힘들어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정신치료의 방법으로 사이코 드라마를 시도할 때 나는 해보기도 전에 못한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많은 것을 감수해야 가능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 쫓아가기가 힘들 뿐더러 당장 성과를 내지 않으면 도태되고 마는 현실에서 한 번의 도전이 씻을 수 없는 실패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커지기 마련이다. 게다가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우리가 탄 컨베이어 벨트 또한 좁아지고 경쟁은 더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즉,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누구도 함부로 타인에게 뭐든 도전해보라고 권하지 못하는 이유다. 하지만 그렇게 움츠러들면 들수록 경험한 게 너무 없어서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기는커녕 점점 도태되어 버리고 그만큼 자존감은 떨어지게 된다. 예전에 국립정신병원에서 일할 때 나는 전문의 시험을 통과하기에 약간 불안하거나 몇 차례 떨어진 레지던트들을 맡아 가르친 적이 있었다. 그중 한 레지던트는 무려 3번이나 전문의 시험에 떨어진 후 어두운 얼굴로 나를 찾아왔다. 그런데 그가 내민 진찰 기록들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누가 봐도 너무 엉망이었던 것이다. 빨리 그 기록을 선배들에게 보여주고 도움을 구했더라면 3번이나 떨어지는 불상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안타까운 마음에 왜 그랬느냐고 물었더니 그가 말했다. 선배들에게 모르니까 가르쳐달라고 하면 자신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봐 두려웠단다. 그래서 무엇이든 혼자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일은 더디고 결과도 좋지 못했다고 했다.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나중에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되었고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무력감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쇠사슬로 발목이 묶인 채 자란 코끼리는 충분히 쇠사슬을 끊을 만큼 힘센 코끼리가 되어도 그것을 끊지 못한다고 한다. 어릴 때 쇠사슬을 끊지 못했던 기억이 코끼리를 자포자기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이처럼 충분히 그 상황을 헤쳐나갈 능력이 있음에도 과거의 실패 때문에 지레 포기하는 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한다. 실패의 경험은 점점 더 도전을 어렵게 하고 성취와 멀어지게 만든다. 그런데 그런 상황일수록 작은 도전과 성취가 중요하다. 여행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혼자 해외여행을 가라면 무리일 수 있지만 아직 안 가본 가까운 곳을 친구와 함께 가보라고 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시도해 볼 것이다. 그렇게 한두 번 가보면 자연스럽게 더 멀리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고 나중에는 혼자서도 해외여행을 갈 용기를 내게 된다. 이처럼 작은 도전에 성공을 거두면 다음 도전이 더욱 쉬워지게 마련이다. 도전도 무기력과 마찬가지로 학습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성공이 쌓일수록 우리는 실패 가능성보다 성공 가능성을 더욱 크게 보고 실패하더라도 그 역시 성공을 향한 과정이라고 여기며 재도전하게 된다. 다시 말하지만 알을 깨고 나가는 건 무척 신나는 일이다. 몸집이 커져 어느새 답답해져 버린 알을 깨고 나와 세상을 훨훨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신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그렇게 만난 세상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안겨준다. 어찌 보면 삶은 행동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해서 경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다양한 경험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다채롭게 만들어준다. 철학자 파스칼의 잠언대로 우리가 인생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삶을 우리가 우주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라고 가정하고 그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뿐이다. 그러니 더는 실수와 실패가 두려워 다가오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살아보니 웬만한 실수와 실패로는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 설령 이혼을 하고 회사를 그만둔다 해도 마음만 먹는다면 다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못하고 자책하면서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요즘 병 때문에 움직이는 게 힘들다 보니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대부분을 집에 머무르고 있다. 새로운 세상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내가 잘한 게 하나 있다면 끊임없이 작은 도전들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방울 사진들을 찍어 전시회를 열었고 스마트폰으로 그림을 그려 책을 냈으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또 다른 도전을 준비 중이다. 내가 사진가들처럼 사진을 잘 찍어서 전시회를 연 것은 결코 아니다. 화가처럼 그림을 잘 그려서 그림 에세이를 낸 것도 아니다. 다만 나는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고 몸을 잘 움직일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스마트폰 그림을 그리며 그 세계에 빠져들어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는데 그 마음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에게 네가 찍은 물방울 사진들을 보고 있는데 정말 아름답더라. 선생님이 그린 삐뚤빼뚤 그림들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라는 말을 들었다. 그거면 충분히 새로운 도전을 할 의미가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 새로운 도전들을 하며 나의 삶은 훨씬 재미있고 풍성해졌다. 그러니 길을 걸을 때 매일 똑같은 길로만 걷지 말고 한 번쯤은
새로운 길로 가보길 권한다. 음식을 먹을 때도 한 번쯤은 새로운 음식에 도전해보라. 친구를 만날 때도 늘 가던 장소가 아닌 아주 낯선 곳에서 만나보라. 그리고 뭐든 재미있어 보이는 게 있으면 결과와 상관없이 한번 시도해보라. 그렇게 새로운 경험을 수없이 해본 사람과 매일 똑같은 행동만 반복하는 사람의 내일은 다를 수밖에 없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며 살고 싶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나는 더 많은 도전을 하고 웬만한 일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쌓인 경험들이 얼마나 값진지를 알기 때문이다.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말하기 부끄럽지만 10대 때는 나이 든 사람들을 보면 무슨 재미로 이 세상을 사나 생각했었다. 표정 없는 지친 얼굴 위에 깊게 패인 잔주름이 고된 세월과 그들의 시름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래서 저렇게 살 바엔 차라리 늙기 전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새 나도 그만큼 나이를 먹어버렸다. 내 몸과 마음 구석구석에는 세월의 흔적들이 새겨져 있다. 그러나 다행히 10대 때 품었던 두려움은 괜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요즘 산다는 게 너무도 재미있고 흥미롭다. 그래서 만일 10대 때의 나처럼 생각하는 아이를 만난다면 자신 있게 얘기해주고 싶다. 나이 든다는 것은 그렇게 무섭고 슬픈 일은 아니란다. 그건 나름대로 참 좋은 일이야. 세월은 젊음을 앗아가지만 그만큼의 다른 선물을 주거든. 물론 탄력 있는 피부와 생기 넘치는 예쁜 얼굴, S라인의 탄탄한 몸매와 초콜릿 볶은의 역삼각형 몸매 등 젊음을 숭배하는 현대사회에서 나이 든다는 것은 인류학자 마거릿 미드의 말처럼 젊은이들의 세상에 이미 논 이방인이 되어버리는 쓸쓸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나는 지금의 내가 좋다. 20, 30대 시절의 예민함이나 방황, 열정이 가져다주는 고통을 또다시 경험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 인생의 의미를 찾아 방황했던 10대, 닥치는 대로 공부하며 정신없이 보낸 20대, 가정을 꾸리고 두 아이를 키우며 치열하게 보낸 30대, 꿈을 펼쳐보려고 했더니 병이 찾아온 40대를 넘어 병마와 싸우며 60대 중반에 들어선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거쳐 지금의 내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을 거치며 단단해진 나 자신이 좋고 세상에 대해 좀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고 웬만한 일들은 수용할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갖게 된 지금이 좋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 또한 세월이 내게 준 소중한 선물이다. 70세가 넘은 남자 환자가 한 명 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잠을 못 자고 우울하고 사는데 별 재미를 못 느껴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항상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고 이것저것 걱정이 많았고 모든 일에 짜증이 난다고 했다. 자식들도 다 잘 커서 결혼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돈도 벌었고 집안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그는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는 올 때마다 재산이 100억이 넘고 골프와 승마 그리고 해외여행으로 여가를 보낸다고 자랑하듯 말하면서도 재산을 관리하기 힘들다, 세입자들이 말을 안 듣는다 등의 불평불만을 늘어놓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전혀 다른 얼굴로 병원을 방문했다. 주름살은 보톡스로 다 펴고 약간 처진 눈은 쌍꺼풀 수술로 올리는 등 얼굴 전체를 고쳐 40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면서도 또 잠이 안 온다. 사는 게 재미없다는 말을 반복했다. 나는 그를 볼 때마다 무척 안타까웠다. 충분히 행복할 만한 여건인데 의미 있고 보람차게 살 기회도 많을 텐데 그는 자신에게서 떠나가는 것들을 놓지 못해 행복할 기회마저 놓치고 있었다. 게다가 어쨌든 수술을 해서 젊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있었다. 노년 역시 우리 자신의 책임 아래 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다고 해서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 그런데 많은 노인들이 요즘 젊은이들은 노인 대접을 할 줄 몰라 하고 불평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 대접받기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포기하고 스스로의 삶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만일 누군가가 자신의 무료함을 달래주길 바라고 불평불만을 늘어놓기에 바쁘며 이기적이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주변 사람들과 자주 다투고 신체의 작은 아픔에도 지나치게 집착하며 염려한다면 우리는 때로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우리에게 어떻게 당신의 사소한 모든 일에 또 작은 불평들에 대해서 일일이 신경 써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교육학자 버틀러는 아무리 노인이라도 도덕적인 잘못이나 행동까지 너그럽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노인도 탐욕스러울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며 또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할 때도 있다. 그런데도 노인이기에 책임감과 죄책감으로부터 면죄부를 주는 것은 오히려 그의 인간성을 무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면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눈에 띄는 업적을 이루지 못했어도 살아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주변에 온기를 주는 노인들이 얼마든지 있다. 병든 아들의 약을 타러 한 달에 한 번씩 지하철의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는 84살의 어느 할머니는 그래도 산다는 건 참 신나고 좋은 일이야 라고 말해서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교육자인 몬테소리는 말한다. 나는 이제 91살이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관절염을 앓고 있다. 그러나 시력이 좋아 아직 읽을 수 있다. 고맙게도 나는 읽을 수 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책이여. 매스컴이 병들고 외롭고 비참한 노인들의 모습만 부각시킨 탓에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노인의 전형적인 모습인 양 겁먹는다. 그러나 실은 그런 모습은 젊은이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젊은 사람들도 직장을 잃을 수 있고 갑자기 병에 걸릴 수 있으며 급격한 체력 저하나 성하지 않은 치아 때문에 고민할 수 있다. 단지 노년에 그런 상황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것일 뿐 그것이 노인의 특성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삶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철학자 플라톤도 말했다. 늙음에 만족할 때 늙음을 지탱할 수 있지만 늙음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늙음 자체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 이것은 젊음에도 해당된다. 라고 말이다. 만일 우리가 삶을 지루해하거나 따분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이나 일이 있다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실을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개방적이고 융통성이 있다면
늙는다는 게 그리 두려운 일은 아니다. 노년을 향한 행진은 이미 유아 시절부터 시작됐으며 그동안 경험한 수많은 상실은 마지막 상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켜 왔다. 그럼에도 좀 더 유쾌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자기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나 이외의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이 세상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느낄 수 있는 능력이며 나의 흥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들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며 비록 내가 살 세상은 아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처럼 자기 초월 능력을 가지면 머지않아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밀려오는 허무감을 극복하고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내가 죽어도 다음 세대를 통해 생명은 이어지며 세상은 존속한다는 믿음을 근거로 한다. 이러한 믿음은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스승으로서, 조언자로서 내가 남긴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다음 세대에 전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정신적, 물질적 유산을 남기려는 노력은 노인들에게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 또 지난 과거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을 멈추고 현재에 충실하게 만든다. 이 세상의 세세한 부분을 듣고 보고 느끼며 그것에 감탄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늙는 것이 잘 늙는 것인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 노년기는 활동적이고 혈기왕성한 시기가 될 수도 있고 한 발 뒤로 물러난 고요한 시기가 될 수도 있다. 또 우리는 이제껏 알고 행해온 것들을 다지거나 혹은 탐험을 시작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 안락의자에 앉아 몸을 흔들며 노년기를 보내는 것이 어떤 노인에게는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특별한 기준은 없다. 각자 자신이 살아온 방식대로 혹은 자신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삶이다. 나의 듦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내 이야기가 너무 싱겁다고 느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결국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들은 이제껏 그들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굴곡을 지나고 삶의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하며 성실하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왔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아가면 된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쭉 그래왔듯이. 다만 내 인생은 결국 내 책임이라는 사실 하나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50이 넘으면서부터 종종 어떤 할머니가 되고 싶은지 그려보곤 했다. 그때 나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세상의 세세한 부분에 감탄하며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할머니가 되고 싶다고 했었다. 생의 불합리와 부조리를 웃어넘기는 여유와 포용력을 가진 따뜻하고 유쾌한 할머니가 되고 싶다고. 손주들이 힘들 때 마음 놓고 푸념할 수 있는 할머니가 되면 참 좋겠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솔직히 아들과 딸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그래서 내가 할머니가 된다는 것이 상상이 가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 나에게는 2명의 손자가 생겼다. 그렇게 막상 할머니가 되어보니 50대 때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욕심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완벽한 할머니상을 그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너무 서툰 초보 할머니이기 때문이다. 집에 놀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손자들이 가겠다고 하면 서운해서 그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결혼한 딸에게 왜 자주 집에 오지 않느냐고 푸념을 늘어놓기도 한다. 무엇보다 손자들이 커가는 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봐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을까봐 마음이 조급해진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귀한데 그런 내 마음을 몰라주는 딸과 손자들에게 종종 서운한 마음이 든다. 그럴 때마다 나는 참 멀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언제쯤 나는 따뜻하고 유쾌한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나에게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그 시간 동안 조금은 노력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나의 미래가 기대된다. 그것이 내가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유다. 상처를 입더라도 더 많이 사랑하며 살 것이다. 언젠가 병원에 17살의 여학생이 찾아왔다. 그녀는 학교도 안 가고 친구도 안 만나고 집 밖에도 안 나가고 심지어 밥도 잘 챙겨 먹지 않았다. 엄마 손에 이끌려 억지로 진료실 의자에 앉은 그녀는 그저 멍하니 허공만 응시할 뿐이었다. 뭘 물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그녀가 입을 연 것은 몇 달이 지나서였다. 선생님, 사람이 왜 살아야 하죠?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 가져서 뭐해요? 결혼해서 애 낳으면 또 뭐하고요? 그래봤자 어차피 다 죽을 텐데. 맞다. 인간은 죽는다. 게다가 광대한 우주와 아득한 시간 속에서 바라보면 살다 간 발자국 하나 제대로 남기지 못하는 미미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살아간다. 유한한 삶에도 불변의 가치와 무한한 의미가 있다고 믿으면서 또 그것을 이해하고 지키고 후대에 남기려고 노력하면서 산다. 그러고 보면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죽음이라는 숙명 앞에서도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니 말이다. 그리고 나는 이 기적이 사랑으로부터 나온다고 믿는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음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경험한다. 또 누군가를 목숨보다 사랑했던 경험은 이 세상에 나를 초월한 어떤 가치가 있음을 느끼게 한다. 뿐만 아니라 사랑에 빠졌을 때의 합치감과 시간이 정지된 듯한 느낌은 우리의 한시적인 인생에도 영원성이 있음을 깨닫게 한다. 즉, 유한한 삶에서 무한한 가치를 체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하지만 그녀는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말했다. 그래봐야 뭐하냐고. 어차피 죽을 텐데. 사랑 때문에 죽음이 더 고통스러울 뿐이라고. 차라리 사랑도 모른 채 생을 마감하는 편이 훨씬 편할 거라고. 나는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그녀에게 대답 대신 소설을 하나 권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17 소녀와 소년의 사랑을 그린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 였다. 헤이즐은 17살의 갑상선암 말기 환자다. 암이 폐에까지 전이되어 죽음 직전까지 갔지만 다행히 팔란키포라는 신약이 암세포의 성장을 막아주어 여분의 삶을 얻었다. 그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신의 삶을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수류탄 같다고 생각한다. 사상자 수를 최대한 줄이려면 어딘가 틀어박혀 있어야 하는 수류탄이라고. 그녀의 목표는 하나다. 가능한 한 남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운명처럼 사랑이 다가온다.
환우들의 모임에서 훤칠한 키에 미소가 매력적인 어거스터스를 만난 것이다. 그 역시 암으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던 아픔을 안고 있다. 첫눈에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책을 바꾸어 읽고 좋아하는 밴드의 음악을 함께 듣고 게임을 같이 하고 헤이즐이 존경하는 작가를 만나기 위해 같이 암스테르담을 여행하는 등 여느 10대들처럼 사랑을 쌓아나간다. 그러나 어느 날 죽음이 찾아와 어거스터스의 목숨을 앗아가고 만다. 그 뒤 헤이즐은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된다. 어거스터스가 죽기 직전 헤이즐이 존경하는 작가에게 보낸 편지였다. 어거스터스는 훗날 있을 헤이즐의 장례식 추모사를 작가에게 대신 써달라는 부탁을 했던 것이다. 편지에서 어거스터스는 헤이즐의 병세가 위독해져 집중치료실에 입원했을 때 몰래 들어가 그녀를 살펴보던 날의 이야기를 꺼낸다. 그날은 마침 그의 몸에 암세포가 빼곡하게 퍼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날이기도 했다. 즉, 두 사람 모두 한없이 죽음에 가까워졌던 날인 셈이다. 그의 가슴에서는 검은 암세포 수액이 계속 나왔고 눈은 감겨 있고 몸에 관이 삽입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그의 손이고 여전히 따뜻하고 손톱에는 짙은 파란색이 칠해져 있었죠. 난 그냥 그의 손을 잡고 우리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려고 했어요. 잠깐 동안 난 그 애가 먼저 죽어서 나 역시 죽어간다는 걸 절대로 모르길 바라는 착한 사람이 되었죠. 하지만 그러다가 우리가 사랑할 시간이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소망을 하게 됐죠. 난 나만의 상처를 남긴 거예요. 난 그 애를 사랑해요. 그 애를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정말로 행운아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상처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을지는 고를 수 있어요. 난 내 선택이 좋아요. 그 애도 자기 선택을 좋아하면 좋겠어요. 어거스터스와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면 헤이즐은 원하던 대로 조용히 눈을 감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삶이 더 의미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헤이즐은 어거스터스를 사랑함으로써 언제 터질지 모르는 수류탄도 충분히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음을, 또 그것은 절대 저주가 아니라 특권임을 깨닫게 되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헤이즐은 몇 년간 암에 지배당한 몸뚱이를 비로소 사랑하게 되었다. 또한 암과의 싸움에서 필패할 시한부 인생도 투쟁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된다.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 미미한 흔적조차 남기지 못할 짧은 생에도 살아갈 의미가 있다고 믿게 된 것이다.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다 간 흔적을 남기려고 애를 쓴다. 거대한 건물을 짓고 드높은 명예를 위해 목숨도 내놓는다. 그러나 나는 사람이 남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흔적은 사랑이라고 믿는다. 사랑을 하면 상처 또한 피할 수 없지만 사랑은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사람을 더욱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또한 죽음 앞에서도 허무함에 빠지지 않게 해준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자신의 책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중국의 현자가 물었다. 학문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렇게 답했다. 사람을 아는 일이다. 또다시 질문했다. 선은 무엇입니까? 현자가 말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내가 죽는 날을
상상해 본다. 내 옆에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나의 손을 꼭 잡아주고 사랑한다고 속삭여줄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줄 사람이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생에서 누려야 할 사랑을 충분히 주고받았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은 비루했던 내 인생이 비로소 완성되는 시간일 것이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